특히 이제 한국 여성의 경우에, 그것도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 유교적, 가부장적, 뭐 종가 이런 뭐 대단한 것처럼 이제 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때에 그 우울함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묘사를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럽 룩셈부르크에서 한 5년 정도 현지 판매법인 운영하면서 체류해 봤었는데, 주재원이라고 해외로 나온 그 주재원 가족들 중에서 부인들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가면 또 시누이들 갑질하는 거, 시어머니 뭐 기재사 타령하는 거, 이런 게 싫어서 심지어는 남편의 주재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귀국을 해도 여자들은 아이들과 꼭 좀 남으려고, 어쩌면 그게 기러기 아빠들의 원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 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공자가 만든 세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연히 저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도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원서 병행 독서의 결과물로서 컨퓨시어스, 보통 서양 사람들이 공자라고 부르는 컨퓨시어스 and the world he created, 공자와 그가 창조한 세상이라는 원작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번역서인데요, 마이클 슈먼이라는 미국인이 동아시아 사정에 굉장히 밝은, 전공도 그렇게 했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특파원이라거나 이런 걸 했기도 하고요. 특히나 유니스라는 한국계 여성과 결혼을 해서, 특히나 한국에 굉장히 친화적인, 말하자면 지한파, 친한파 언론인 아니면 기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번역서가 출간된 거는 2016년 9월 20일. 번역서가 그렇고요. 원서도 2015년 출간됐었네요. 그러니까 원작 출간되고 바로 번역서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동양학 아니면 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스스로도 약간 이제 반골 기질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말하자면 평등의식, 민주의식, 그런 게 저는 좀 남달리 강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싫던데, 선배, 후배 이 단어요. 선배라는 말 속에 이미 누군가의 선배이고, 그러면 그에게는 누군가 후배가 있고, 이 얘기는 결국은 위와 아래가 갈라지는 서열, 위계,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쁘게 말해서 질서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래서 위계 질서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웃기는 얘기죠. 위아래 잡는 게 어떻게 질서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질서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장유유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리고 장유유서, 이런 거죠. 붕의유신, 이거는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개떡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 심리적 저항감, 평등의식,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다른 데서도 늘 얘기하지만, 한국의 드라마 연출가라거나 영화 감독들이 왜 그렇게 왕조사회, 특히 조선시대 이런 경우를 뭐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임금과 신하의 이 절대적 관계, 주인과 노예, 예쁘게 표현해서 노비지 노예제도죠. 조선시대의 노예제도, 아니면 머슴, 관노비, 사노비, 관기, 관에 딸린 기생, 이런 거요.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 정말 그 후진적인, 정말 지옥 같던 사회를 뭐 그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정말 리얼리티 차원에서 정말 평민, 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에 대한 표현보다는 미화, 신분사회의 미화, 이런 거에 전 사실 이제 염증을 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치를 떨고 있는데, 그게 불과 뭐 100년, 15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현대사회도
그런 신분제도 이런 게 종식된 게 아니라 좀 있다 하는 재벌가 아니면 권위적인 사장들, 가부장적인 사장들 아니면 가정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제의 답답한 틀에서 못 벗어나는 가부장들의 꼰대짓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책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깊이 있게 읽고 이러는 상황에다가 또 번역작이 멋있으면 원작도 당연히 매력적이려니 하고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또 원문도 살피고 이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발견하기 전에 제가 더 크게 울림을 받았던 거는 이 책이었었죠. 나는 제사가 싫다. 한국 여성이 쓴 책인데 해외 거주도 하셨고 그래서 서양의 여성들이 남성과 얼마나 평등의식을 갖고서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한국 여성의 경우에 그것도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 유교적, 가부장적, 뭐 종가 이런 뭐 대단한 것처럼 이제 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때에 그 우울함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묘사를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럽 룩셈부르크에서 한 5년 정도 현지 판매법인 운영하면서 체류해 봤었는데 주재원이라고 해외로 나온 그 주재원 가족들 중에서 부인들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가면 또 시누이들 갑질하는 거, 시어머니 뭐 기제사 타령하는 거 이런 게 싫어서 심지어는 남편의 주재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귀국을 해도 여자들은 아이들과 꼭 좀 남으려고 어쩌면 그게 기러기 아빠들의 원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병헌 소희가 이제 호주에서 무슨 어학연수 아니면 조기 유학을 아내와 아이를 보냈더니 뭐 거기서 바람난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렇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며느리들이 본국의 시집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게 제일 같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해가 바뀌면 이제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그러면 한국의 며느리들은 뭐 시할머니 제사 언제, 시아버지 제사 언제, 누구 제사 언제. 종갓집 같으면 그게 뭐 한 달에 2번, 3번씩 있을 수도 있죠. 근데다가 명절 있죠. 설, 추석 명절 있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 있죠. 진짜 지옥 같은 사회, 여성들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관연한 딸이 있는데 이제 그런 코치를 하죠. 가능하면 수도권 내에서 벗어나는 곳의 남자랑 정들기 전에 웬만하면은 감점을 해라. 또 이렇게 설령 사귀게 되더라도 본가 남편의 집에 가서 예비 시부모들을 보면 그분들께 예쁘게 잘 보이려고 간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이분들의 멘탈 아니면 정서가 역시 과부장적인지 기재사에 엄격하게 받들어 모시는 성격의 집안인지 그런 거 저런 거 본가의 문화가 비민주적 불평등한 분위기 속에 남편이 자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를 강요할 건지 이런 걸 심사관 입장에서 점검하러 갔다 와라. 수험생 입장에서 잘 보이러 합격하러 간다는 생각 말고 그래서 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손절 하라는 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저는 어드바이스를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역시 쉽지 않죠. 나보다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게 고정불변이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태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 곳곳에 흐르고 있는 이런 위아래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넌더리를 저도 이제 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비슷하게
이 책도 상당히 의미가 깊었죠. 1999년도 김경일 씨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유교 내지 공자의 개떡 같은 철학, 이것을 질타하고 제발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민주사회에서 선배 후배 이런 거 따지는 친구들 참 같지 않고, 체육계에 연예계에 이게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진짜 최고 갑 중에 갑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가서 거기 들어가서 때론 꼴값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첫째 원흉이 공자, 그에 따른 유교, 이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세상은 민주 대 반민주의 투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인문학 명저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양성평등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역시 늘 강조하듯이 인문학이야말로 인간 해방의 철학이고 지식이고 지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저도 도대체 공자는 무슨 얘기를 했고 논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깊이 읽어봤지만 얻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게 논어다, 저는 이제 그러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이런 논어 저런 논어 많이 사서 읽어보려고 애쓰지만 도대체 건질 것이라고는 없는, 인문학은 고전에서 지혜를 발견한다 하지만 이런 건 고전도 아니고 지혜서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출발점부터 끝날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평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 정말 양반님네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때 누가 기술 발전을 하며 어떤 경제적 동기로 기술 발전을 누가 꿈꿨겠는가. 심지어는 세종조차도 장영실이라는 거의 머슴 아니면 노비 이랬죠. 이 친구가 좀 아이디어가 기특하니까 좀 키워주는 듯 하다가, 이런 실수, 저런 과학자나 발명가가 하다 보면 실수도 있잖아요. 그걸 꼬투리 삶아서 배관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 세종님을 볼 때 도대체 위인이라는 인간들이 민주적 시각에서도 그랬느냐 하는 것도 이제 뒤돌아 봐야겠죠. 바울이나 예수나 다 노예제도, 노예는 주인에게 헌신 봉사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가당치 않고요. 그런저런 상황에서 저의 이 반골 기질만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거나 참 민주의식과 평등 자체가 질서다, 위계 질서가 아니고 평등이 질서다, 사회 질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혜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